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전산회계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요. 102회에 출제가 되었던 이 출제 문제들을 가지고서 경향 분석을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103회에는 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서로 우리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회 분석하고 103회 예상하기에 맞서서 우리 합격률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100회부터 제가 합격률을 쭉 가지고 왔는데요. 100회 때 50.68%, 101회에서 51.63%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102회에 34.47%로 합격률이 뚝 떨어집니다. 자,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특별회차가 더 어려웠다느니 아니면 이번 시험은 뭐 응시생들이 많지 않았다느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02회의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자잘자잘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처음 물어보는 문제들인 거냐?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도 전산회계 1급에서 충분히 물어보고 있었는데 아주 잊었을 정도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려나 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져 있던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여러분들을 좀 당황하게 한 거죠. 오히려 이론 문제는 그렇게 이의 신청할 거리조차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하게 나온 편이었는데요. 이 실무 쪽으로 가서 조금 어렵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왜냐? 실무에서는 디테일 하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오답으로 처리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체크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씩 딱딱 맥을 짚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저와 같이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론 시험부터 먼저 파악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이론 시험 보면요. 포인트를 1, 2, 3에서 제가 가지고 올 건데 포인트 1, 어떤 것들을 좀 더 자주 물었던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번 시험이요. 계정에 대해서 구분하는 걸 좀 물어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런 것들 있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 과목. 사실은 이런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특히나 손익계산서 쪽에서 물어볼 때에는요. 어떤 걸 가지고 물어보냐면 이 영업이익을 기점으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로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 이 영업이익이 산출되기 직전에 판매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관리비 계정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은 바로 영업 외 비용들이죠. 이 비용 가지고서 얘가 판매 관리비인지 얘가 영업의 비용인지를 구분하도록 많이 물어보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저는 본강의에서 팁을 좀 드렸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팁을 드렸냐면 만약 어떤 계정이 판매 관리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헷갈리더라. 그러면 무턱대고 찍지 마시고 실무 프로그램에 왜 이론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같이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60분 안에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론부터 실무까지 다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이론 풀 때 프로그램 막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셔도 돼요. 그럼 어디 가서 검색을 하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다 라고 하는 메뉴가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서 컨트롤 F나 F2를 누르시고서 검색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개발비가 궁금했어요. 그럼 컨트롤 F나 F2를 눌러보시면 개발비가 검색이 되는데 어디에서 검색이 되더라? 저 녀석은 자산, 무형자산에서 검색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경상연구개발비다 라고 해서 검색을 했는데 얘는 좀 자주 나오더라. 500번대 제조원가도 있고 600번도 있고 700번도 있고 800번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소모품비를 눌렀다. 소모품비를 눌렀는데 마찬가지 500번부터 800번까지 두루두루 나오더라. 그런데 영업의 비용 코드 체계는 몇 번 코드냐면요. 950번 이후에요. 그래서 950번대에서 960번대도 있고요. 이쪽이 바로 영업의 비용 코드란 말이에요. 자, 무형자산 손상차손. 실제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회사가 필요하면 등록해서 쓰는 계정이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런 손상차손들은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마찬가지로 모두 영업의 비용으로 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이렇게 영업의 비용이 나왔어요 라고만 알려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건 아니고 무형자산 손상차순이 또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만 달달달 외워가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들어갔을 때 이런 내용들 보면서 아, 내가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에 들어가면 손익계산서들의 이 판매 관리비와 영업의 비용을 구분해 볼 수 있지.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헷갈리는 계정들은 검색해서 답을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되겠구나. 자, 이런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도 나오냐면 다음 중 영업이익을 계산하세요 라고 나오는 문제들도 꽤 여러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게 8번 문항이었죠. 이 보시는 것처럼 매출 총 이익에서 가번 항목들을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가번 항목이 바로 뭐겠어요? 판매 관리비가 되겠죠. 자, 이 판매 관리비 계정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판매 관리비 계정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급여도 있고요. 자, 영업부 종업원의 급여니까 800번 코드의 급여겠죠. 그 다음 상거래 채권의 대손상각비, 상거래 외의 대손상각비. 자, 이거 조심. 상거래의 대손상각비는 그냥 대손상각비로 손익계산서 판매관리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800번대 코드로 기록하게 될 내용들은 모두 판매관리비 쪽에 속하는 거죠. 자, 하지만 상거래 이외의 채권이다, 상거래 채권 외의 대손상각이다 라고 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자 비용, 기부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영업의 비용이었죠.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판매 관리비를 찾아야 된다는 건 1차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2차적으로 이 판매 관리비에 어떤 계정이 들어갈까라고 할 때 이자 비용이나 기부금 이런 것들이 얘들이 영업의 비용인가 판매 관리비인가 궁금하시면 그냥 찍지 마시고 어디 들어가셔서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서 확실하게 문제를 푸시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팁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팁, 저의 강의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이 판매 관리비와 영업의 비용을 구분하는 방법을 굉장히 여러 번 소개를 하는데요. 판매 관리비 계정들은 어떻게 끝나냐면 뭐뭐비, 뭐뭐료, 뭐뭐여, 뭐뭐과로 끝나요 라고 많이 얘기했고, 그 다음 영업의 비용은 그럼 어떻게 끝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영업의 비용은 뭐뭐 비용, 이자 비용밖에 없지만 뭐뭐 손실, 그 다음 기로 시작하는 기, 부금과 기로 시작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요 항목이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기부금이 들어갔구나, 얘는 사실 기타의 대손상각비구나, 얘는 뭐뭐 비용, 이자 비용이구나, 따라서 얘들은 모두 다 영업의 비용. 자, 그리고 뭐뭐 비, 대손상각비, 상거래 채권, 그 다음에 뭐뭐여, 급여, 이렇게 해서 얘들은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5만원과 2만원만 더해서 저렇게 7만원이 정답이었던 사례입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쉽게 느껴질 수 있었던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혹시라도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출제될 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안에 좀 더 다양한 계정들을 가져다 놓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구하세요 라는 형식의 요 판매 관리비만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안에 뭐를 줄 수도 있는 거다. 박스 안에 매출 총이익 주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주고서 직접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항상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이나 이 판매 관리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자료에서 평균법에 따라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빈출 유형이니까 워낙 자주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직전 시험에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오겠지 했는데 역시나 또 다음 시험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평균법이다. 두 번째,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가공비는 균등하게 투입. 이렇게 세 가지가 어느 정도는 늘상 맞게 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공비에 대한, 재료비에 대한 완성 환산량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면 이렇게 먼저 물량 흐름부터 파악하시라고 하죠. 자, 기초 100개에 25%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착수가 400개, 그 다음에 완성이 300개다. 그리고 기말이 200개에 이제 5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물량 흐름만 잘 파악을 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해요. 자, 나름대로 저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렸는데요. 이 앞에다가 재료를 써주세요. 그리고 옆에 가공을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이니까 앞에서 있는 숫자들을 그대로 더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500이고요. 가공비는 균등하게 투입, 균등하게 투입. 옆으로, 자, 그래서 300은 그대로 오지만 200은 옆에 50%가 있으니까 곱해서 이렇게 100개로 그러면 400개의 환산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료비가 500이고 가공비가 400이다 라고 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겠다. 빈출이긴 하지만 워낙 요 기본 포맷을 너무 자주 물어본 것 같아. 출제자가 나 오늘 마음 먹고 낼 거야 라고 하시면 어떻게 내기시기도 했냐면 간혹 이 재료에 대해서 공정의 50% 시점에서 투입이 되었다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 범위는 사실 저희가 회계 1급에서 요구하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아니에요. 뭐냐면 이 평균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가 뭐로 물어볼 수도 있더라. 바로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패스냐? 아니죠, 여러분들. 이 선입선출법으로 푸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재료비 환산량은 바로 착수량입니다. 이 착수량이 선입선출법의 재료비 환산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가공비 환산량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가공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기초 때문이다. 이 기초 100개 25%다 라고 해서 25개, 25개의 완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한다? 선입선출법은 어제의 작업자가 작업한 것으로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오늘의 순수한 작업량을 집계하는 반면 평균법의 경우에는 어제 작업자의 작업량도 오늘의 작업량으로 모두 다 같이 집계를 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차이 25개를 이렇게 차감해 주시면 선입선출법의 가공비 환산량 37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입선출법으로 재료비의 환산량, 가공비의 환산량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이제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어렵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아주 어렵게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내시는 경우에는요. 바로 이 차이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공비 환산량 차이는 몇 개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25개를 정답으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아주 어렵게 나올 때라고 한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평균법으로 환산량 구하는 거, 그 다음 선입선출법으로 환산량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둘의 차이를 보기에서 답으로 찾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원리를 파악하셨잖아요. 그럼 굳이 평균법으로 계산하고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뭐만 봐도 정답이 나오더라. 이 10개에 25%다 라는 것만 봐도 25개만큼 서로 차이가 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해서 풀면은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출 유형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자주 나오고 있어서 이제 자주 나오다가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어렵게 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어렵게 낼 건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가 진짜 고난이도냐라고 물었을 때요. 이 문제는 진정한 고난이도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푸시는데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도라고 제가 가지고 온 것 뿐이에요. 정말로 막 너무 어렵다라기보다는. 근데 사실 시험에서는요. 60분 안에 이론과 실무를 모두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 하나에서 3분 이상 머무르게 한다라면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 가지고 왔고요. 지금 보시면 2월 1일 시장성인은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에 대해서 4,000원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4,200원에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이 나왔을 때는 액면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액면은
자본금일 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했습니다. 단기매매증권 100주에 대해서 4,200원씩 하면은 얼마가 된다? 42만 원.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른 자산들은 취득할 때 수수료에 대해서 대부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처리하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계속해서 회계 처리로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영업의 비용으로 2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300원에 처분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100주 구매했던 거 그대로 100주를 모두 다 매각을 했습니다. 자, 회사가 42만 원에 구매했던 것을 4,300원씩, 즉 43만 원에 매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43만 원 받으면서 매각을 했으니까 처분 이익이다라고 해서 처분 이익이 만 원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2만 원짜리를 43만 받고서 처분이익 만 원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이 만 원이 생겼다라는 얘기겠죠. 자, 봅시다. 영업의 비용이 2만 원, 영업의 수익이 만 원이더라.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때, 손익계산서 들어갈 때 비용은 2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플러스 이익은 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만 원만큼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만 원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보기에 당기순이익이 만 원이 증가한다, 당기순이익이 만 원이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거라는 건 여러분들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 서로 반대되는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둘 다 증가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감소한다라고 하거나 해야 되는데 한 놈은 만 원이 증가한다고 하고 한 놈은 만 원이 감소한다고 하니까 사실 1, 2번 보기를 볼 필요도 없이 둘 중에 답이 정해질 거라는 건데 이 당기순이익이 만 원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만 원이 감소하는 거다. 왜? 비용이 더 크다. 만 원만큼. 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만 원 생길 거고요. 취득할 수수료는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인 거죠. 자, 이제 103회 이론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저도 나름 고민을 해봤습니다.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감가상각에 대해서 뭐 설명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뭐 우리 그런 거 있죠.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감가상각에 대해서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한다라는 거. 그런데 만약에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리는 거고요. 이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정액법이다, 정률법이다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정률, 정액 자주 나오는데 정률법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을 물어볼 때 보통 첫 번째 년도 안 물어보고 두 번째 년도 물어보죠. 왜냐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에 곱하기 상각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연도는 그냥 취득원가의 상각률만 곱하면 되니까 사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연도에서 취득원가에다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요거 차감해서 곱하기 상각률을 해서 구하는 두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 비라든가 아니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있죠. 자, 정액법이다 라고 해서 물어볼 때는요.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률법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정액법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 나올 때 보통 월할상각하세요 라는 표현 자주 나옵니다. 월할상각이라는 것은 취득한 시점부터 12월 결산까지 12개월 중에 실제로 사용한 개월수만큼만 감가상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연수학계법에 대해서도 시험에 감가상각을 해보세요 라고 나온 적은 있었으나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라 정액법, 정률법 위주로 학습을 좀 더 많이 해 가세요 라고 하고요. 이렇게 감가상각을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뭐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더라. 장부가액. 그럼 장부가액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장부가액인 거죠. 혹은 조금 더 앞서 나가면 이 장부가액까지 고려해서 내가 받은 돈과 비교했을 때 처분이익인지 처분손실인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인식 기준에 대해서 한참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혹시 또 물어볼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주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잊을만 하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인식 기준과 용역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이 있죠. 용역은 진행률에 따라서 진행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재화에 대해서는 뭐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며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재화가 판매된 상태라고 하더라. 뭐 그 외에도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기준서에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유동성 배열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 주로 부채 가지고 많이 물어봅니다. 이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들,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이 네 가지가 비유동 부채죠. 그러면 이 앞쪽에 유동부채가 당연히 먼저 배열이 될 거고요.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뒤에 배열이 되겠죠. 혹은 부채의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해서 보기에다가 유동부채 종류 가져다 놓고서 뭐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껴놓고서 다음 중 부채의 성격이 다른 하나, 얘는 비유동부채야 라고 해서 답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기준서 설명하면서 큰 거다라고 했는데 뭐 작은 거다 이렇게 지문이 잘못 나와서 유동성 배열법 자체 내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기는 하고요. 또 하나, 자, 저는 부채를 예로 들었지만 자산 종류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자산 종류, 뭐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매출 채권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건설 중인 자산이나 투자 부동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계정들, 자산 계정들을 놓고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배열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혹시라도 혼란된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요? 라고 팁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이 자산이나 사실 여기에 부채도 마찬가지거든요. 뭐냐면 이들에 대해서 푸실 때에는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팁이랑 똑같아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요.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은 여러분들 유동자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그래서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 순서대로 프로그램에 이미 계정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코드 넘버가 이미 유동성 배열법을 지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문제를 푸는데 이런 질문을 만났는데 이 계정이 유동자산에 속하는지 아니면 유동자산이어도 당좌자산인지 당좌자산 내에서도 얘가 더 먼저 기록이 되는 건지 나중에 기록이 되는 건지 혼동된다, 헷갈린다 라고 하면 계정 과목이 적요 등록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서 코드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하세요. 그게 바로 이 유동성 배열법의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및 매출원가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 원가회계에서 이 문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였는데 요즘 안 나와요. 그래서 계산형 문제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뭐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그리고 직접 재료비다, 그 다음 직접 노무비다, 제조 간접비다 라고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단기 총제조원가를 구하세요. 아니면 기본원가 구하세요. 가공원가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신 다음에 기초에서 기말 제품 알려주고 매출원가를 구해봐라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에 단기 총 제조원가 더해주시고 기말 제공품 차감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하신 다음에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제품의 계정에 가져다 놓고서 그리고 나서 이 기초 제품과 더해주고 기말 제품을 차감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도록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이 T 계정은 꼭 기억하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 늘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배부 차이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우리 배부 차이다 라고 하면은 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정배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배부 하실 때요. 예정 제조간접비를 뭐로 나누어서 예정 조업도로 나누어서 그래서 예정 배부율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정 배부율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요 앞에 주의하시라 그랬죠? 실제 조업도까지 구하고 자, 그리고 예정 배부를 그대로 가져다가 넣습니다. 그럼 얘가 바로 제조간접비 배부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이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사전원가였죠. 자, 이 사전원가 제조간접비 배부액에다가 사후원가를 하면 나중에 계산이 된 실제 제조간접비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과대배부 마이너스 과소배부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항상 괄호는 많은 곳에서 나올 수 있어요. 과대배부, 과소배부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1차원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 제조간접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정 배부율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가져다 놓고 얘가 미지수 A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미지수 A가 될 수도 있고 얘가 A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각각의 구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영세율과 면세 비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나올 때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마지막으로 내가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면세에 대한 종류 꼭 기억하세요. 면세 종류. 면세 종류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라는 건 다음 중 면세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생수와 수돗물 이렇게 하면 생수는 과세지만 수돗물은 면세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면세만 물어보기가 뭐하니까 영세율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영세율과 관련해서 0% 세율이 적용이 되는 이 수출에 대한 상황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뭐 많이 어렵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영세율은 뭐 완전 면세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0% 세율을 적용한다, 매입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이다,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면세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지만 영세율은 사업자니까 둘을 비교하는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도 엄청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대한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바로 직전 시험에 물어봤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잠깐 쉬었다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이미 직전 시험, 즉 102회차 시험에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문제가 2문항이나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내용은 조금 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요 영세율을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발급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에 직접 수출할 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하지만 이 내국 신용장이다, 구매 확인서다라는 거래에서는 영세율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세율 거래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도 있더라. 자, 그 다음 마지막 키워드 문제를 조금 더 하나 더 뽑아보자고 한다면 마지막 키워드는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들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이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하게 대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구나 정도 알면은 요 정도 파트 하실 때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보고 가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실무시험인데요. 여러분들 기초정보관리다 라고 했을 때 거래처 등록에 일반 거래처 등록하는 거 나왔고요. 거래처별 초기월 나왔고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문제 드디어 나왔어요. 한참 안 나왔어요. 원래 매 시험 나오다가 갑자기 100회, 101회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싶었는데 드디어 나왔죠. 그럼 나왔으니까 다음 103회는 안 나올 거냐? 아니에요. 103회도 얘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이다 라고 해서 들어갔을 때 일반 전표에서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좀 브레이크 걸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회계 처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기억하고 가세요. 그래서 취득, 평가, 처분 3단계를 잘 알고 가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는 학습을 조금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왜냐? 단기 매매 증권이 월등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첫 번째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오답 처리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이라고 괄호 안에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178번 코드만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도 가능 증권은 찾아보시면 코드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123번, 하나는 178번. 123번은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도 나중에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될 경우를 쓰는 거고요. 178번 코드가 바로 투자자산 코드입니다. 시험 문제에 123번 매도 가능 증권이 정답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178번으로 정답을 처리해주는 문제들이 이렇게 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돈을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 자, 또 하나 특징이 뭐였냐면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가액에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할 때 여기서 마이너스 400이다 라고 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했는데 그 평가 손실은 사라지지 않고 평가 이익이군요. 평가 이익을 인식했는데 그 평가 이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처분할 때 그 평가 이익이 사라진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처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매도 가능 증권은요, 단기 매매 증권이랑 다르죠. 단기 매매 증권은 요렇게만 처분 손익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2,800짜리를 2,900 받고 팔았다 그러면 100만 원의 처분 이익이 생기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 취득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2,400에서 2,900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500의 이익이 생겼겠구나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검산까지도 꼭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얘가 바로 매도 가능 증권이고 얘는 단기 매매 증권 사례니까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처분 손익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출 전표에서 이 문제 많이 틀렸어요. 엄청 많이 틀렸어요. 이게 바로 과거에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았던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한국마트에서 대표이사 신윤철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부가세 별도로 구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자, 일단 여기 함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면 54 불공제로 처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트북 한 대를 구매했다고 해서 비품으로 처리하면 오답 처리된다. 이것은 대표이사 신윤철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점. 자, 그리고 가지급금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서 올 때 주된 거래처는 한국마트를 기록하지만 아래쪽 회계 처리에 내려왔을 때 이 가지급금은 반드시 신윤철이라는 이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점. 이런 내용들이 함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불공제로 유형을 체크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테스트였고, 두 번째에서는 이 가지급금이다 라고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가지급금에 신윤철이라고 이렇게 거래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겠고요. 자, 마지막 외상으로 구매하고 라고 했을 때 여기를 미지급금으로 바꿀 줄도 아는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굉장한 오답률이 많았던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결산정리사항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결산정리사항, 이건 사실은 너무 좀 당혹스러웠던 문제인데요. 이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보험료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선급비용이라는 표현만 정답을 하죠. 우리 선급금이다 라고 하면 계약금을 먼저 지급할 때만 선급금 쓰지 결산 문제에서 선급금이라고 쓰지 않아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건 선급 비용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오타가 났는데 선급 비용에 차변이 있겠고요. 대변에 보험료, 대변에 보험료 이렇게 따로따로 500번, 800번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은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간혹 이렇게 답을 처리하신 분들도 있나 봐요. 차변의 선급 비용 120에 대변의 보험료 500번대 120, 그 다음 차변의 선급비용 75에 대변의 보험료, 판매관리비 75만원, 이렇게 500번대와 800번대에 대한 선급비용을 따로따로 쓰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출제자분이 그런 경우도 정답 인정을 해줬어요. 하지만 어쨌든 차변의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이고 하나만 쓰셔도 상관없는 거죠. 자산은 500번, 800번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 이렇게 한꺼번에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103의 실무 출제 예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된 재무제표를 모두 다 수정하세요 라는 문제는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견이 되었다. 관련된 재무제표를 모두 다 수정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손익계산서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가지고서 이 당기순이익이 포함이 되는 것은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죠.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셔서 당기순이익 일치하도록 수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당기순이익 일치하도록 수정을 했다면 재무상태표. 자, 이익잉여금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재무상태표 375번에 2월 이익잉여금이랑 서로 일치하게끔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103의 실무 출제 예상이다 라고 해서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인데요. 이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계정, 영업의 수익 계정인데, 자, 공짜로 증여받았다 라고 했을 때 수증받았다, 증여받았다, 무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자산 수증이익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차변에 어떤 자산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대변에 자산 수증이익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을 하실 텐데, 이 자산의 가치는 상대방이 취득한 가치가 아니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해야 된다.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채무 면제이익이다 라고 하면 문장 안에 반드시 면제라는 단어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무와 관련해서 외상 매입금이나 단기 차입금 같은 채무가 사라질 때 채무를 면제해서 이익이 생겼다라고 하는 채무 면제이익을 대변에 기록하는 거죠. 모두 다 손익계산서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에, 그래서 차대변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예수금과 선납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예수금과 선납세금이다 라고 하면 예수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요.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했다 라고 하는 각종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소득세도 그렇고요.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예수금이죠. 급여만 있겠습니까? 뭐도 있겠어요. 퇴직급여도 있겠고요. 사실 우리 회사의 직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했다라고 했을 때 교육훈련비도 여기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어떤 계정이 나오든 상대방이 내야 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예수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예수금에 대해서 원천징수했던 게 만약에 건강보험료다라고 한다면 건보료에 대해서는 예수금에 대해서 직원이 반부담하지만 나머지 회사가 반부담해서 납부가 되죠. 회사가 내주는 반의 이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자, 만약에 요 반이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국민연금이다 라고 하면 세금과 공과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납세금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예수금 안에는요, 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때 상대방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금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반대로 원천징수를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변에 이자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 들어오지 않고 원천징수한 다음에 들어온다. 이자 수익에 대해 그 원천징수를 뭐라고 불러라? 선납세금이라고 불러라. 이런 회계 처리들을 잘 서로 쌍방을 반대편에 있는 계정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대손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나왔어요. 근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대손상각비다라고 하는 것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라움이지만 이 대여금, 미수금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대손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면 대변에 대여금이나 미수금을 쓰겠죠. 자, 반드시 이 대여금, 미수금에 거래처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대손이 확정되었다라고 했을 때 물론 대손충당금, 대여금의 다음 코드, 미수금의 다음 코드에 대손충당금을 가져다 써야 되겠지만 없다거나 없으면, 조회를 했는데 없으면 바로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다?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실 때 이 부분을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안 쓰고 그냥 대손상각비라고 써서 오답 처리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았으니까 주의를 해주세요. 자, 이제 103회 계속해서 매입매출전표. 사실 매입매출전표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걸 예측했다라기보다는요. 접대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오해들 중에 하나를 좀 풀어가고 싶었어요. 이번 시간에. 접대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불공만 접대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54 불공이 되려면 반드시 접대비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가 수취되었다라고 해야지만 불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접대 행위여도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불공제로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없는 이런 접대는 뭐가 있느냐? 화환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처에 선물할 때 우리가 화환은 면세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수취하죠. 그러면 아무리 접대여도 뭘로 처리하자? 53번 매입의 면세로 처리하자. 자, 그런데 화환을 구매했는데 상대방이 계산서를 준 게 아니라 뭐를 줬다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 거죠. 이 현금 영수증이라는 내용을 보았고 접대비를 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면세 품목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현면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래, 내가 접대를 하면서 매입하면서 돈을 지불할 때 어떤 증빙서류인지에 따라 이렇게 유형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치더라고요. 건별은 뭐지? 이거 매출 쪽인데? 라고 하신대요. 여러분들은 간주공급 중에 뭐를 알고 있어요? 사업상 증여를 알고 있죠? 이 사업상 증여가 되면은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원가 그대로 사라지게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뭘로 기록하게 되냐면 부가세 예수금은 여기 시가로 기록을 합니다. 공급가액의
시가로 계산을 하셔서 부가세가 시가로 나오게 하셔야 되겠고요. 이 두 금액을 합한 값이 바로 접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회사 제품을 그대로 거래처에 증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건별로서 사업장 증여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차변에 접대비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완전히 함정에 빠지기 딱 좋죠. 그래서 접대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류 수정이다 라고 해서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일반 전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 삭제하고 매입 매출 전표로 등록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종종 있는데요. 오류를 수정할 때 이렇게 51번 과세였던 게 54 불공으로 가게 되거나 혹은 54 불공 처리했는데 51 매입 과세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표에 운반비다 라고 처리했던 내용이요. 원재료로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을 할 때 운반비로 이렇게 처리했지만 알고 보니 원재료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운반비였더라.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더라. 그럼 매입 매출 전표로 가면서 그게 운반비가 아니라 매입하는 과정의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원재료로 둬야 된다는 걸 꼭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장부 조회와 관련해서 거래처 원장과 재무상태표를 조금 주의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기출문제들은 워낙 많이 푸실 테니까요. 최근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총계정 원장 자주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과 관련된 문제들은 뭐 월별 가장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 거래처 원장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이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거래처 명칭이 등장하면 아, 얘는 거래처 원장이구나 라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종종 나오는데 최근에 안 나와서 조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냐 당좌자산이냐 유동부채 전년도랑 비교해라 이런 표현 나오면 재무상태표 쪽으로 가셔서 답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쭉 어떻게 이제 시험을 대비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내용들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험은 60분입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 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험장 가시기 전에 이 한 회차 이론부터 실무까지 여러분들이 샘플로 풀어보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60분이 아닌 50분 내에 다 풀 수 있는지를 여러 번 연습하고 가셔야지 시험장에서 낯선 지문들을 보셨을 때 그것들을 천천히 보아도 괜찮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시간 관리 잘 하셔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